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 공방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주변에서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저희 남편은 샤브샤브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주변에 다른 샤브샤브 가게도 있건만 저희 남편 가게는 점심이고 저녁이고 손님이 정말 많았고 웨이팅까지 할 정도였죠. 늘 손님으로 붐비는 가게와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로 인해 남들은 저희 부부를 보며 참 성실하게 자수성가한 부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남편이 잘된 게 참 기뻤고 이제는 행복한 나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성실하고 뚝심 있고 끈기 있는 남편을 많이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 남편에게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본 모습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금부터 제 남편의 그 추악한 위선을 벗겨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 김성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는 대신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친구와 포차 주점을 차렸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나름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20살에 포차를 차렸고 5년 정도 운영했는데 나름 잘 되었지만 가게 임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심기일전에서 삼겹살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성공했기에 자신만만했는데 그 가게는 잘 안 되었다고 했죠. 그 후에는 찜닭집을 차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와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름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되었는데 그 뒤로 경쟁업체도 많아지고 점차 하락세의 길을 걷더니 망하고 말았죠. 2번의 쓰라린 사업 실패를 겪으며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디 취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늘 사장으로만 지냈기에 다른 식당 직원으로는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했죠.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은 제가 도맡아서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미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조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남편에게 운이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유산을 상속받으셨는데 간곡한 저희 남편의 부탁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유산으로 남편에게 목 좋은 상가 건물을 계약하고 샤브샤브 가게를 차려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남편의 성실함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였고 남편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대신 저희 부모님의 자금으로 연 가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과 소유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단 월급 사장이었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기로 했죠. 그리고 5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모든 지분을 다 넘기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은 정말 독하게 일했습니다. 재료도 신선한 데다 맛있고 친절하고 가게도 넓은 데다 쾌적하고 주차도 편하다 보니 입소문을 잘 타기 시작했고 덕분에 장사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고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낮이나 저녁에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월급 사장이라고 해도 워낙 장사가 잘 되니 남편이 가져가는 돈도 꽤 많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남편은 드디어 성공을 했기에 자신감에 넘쳤고 저는 그런 남편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형네 가게에 와서 일하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동생은 남편의 가게에 매니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워낙에 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서도 남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서는 샤브샤브 집에서 일을 한 건 아니고 샤브샤브 가게 한켠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카페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샤브샤브 가게에서 식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커피 할인을 해주는 카페인데 동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카페 알바 경험도 있다고 해서 그 카페를 맡아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시동생, 동서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베이킹 클래스 샵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굳이 남편의 가게 일에 동참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시동생도 동서도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기에 가족들이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끽해야 명절 때 정도만 만났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되니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종종 가게 마감을 하고 함께 집에 모여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휴무날에는 아이들도 다 같이 데리고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갈 때도 있었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죠. 그때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꾸준히 잘 되었고 시동생네하고도 잘 지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행복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완벽해 보였던 행복이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은 모르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남편이 가게를 운영한 지도 4년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곧 5년이 되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게는 완벽히 남편의 소유가 될 차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동창 친구들과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12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이 안 와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2시 정도였고 남편은 어느새 집에 와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잠이 들려고 했는데 어쩐지 잠이 안 와서 좀 뒤척이고 있었죠. 잠이 들 듯 말 듯 가수면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면서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보니까 새벽 3시였는데 남편의 폰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무슨 전화지 싶었고 남편도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처절한 비명소리를 내는 겁니다. 성진이가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울부짖었고 저는 무슨 큰일이 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 남편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성진이가 죽었대. 갑자기 시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전화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남편과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제정신이 아닌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울어서 운전은 제가 했는데 저도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만취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 밤에 술까지 먹고 고속도로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불과 저번 주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조만간 가족여행도 가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된 겁니다. 그것도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평소에 그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맥주 1캔, 2캔 정도만 먹는다고 했고 그마저도 모임이나 약속 아니면 잘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대까지 잡아서 죽은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어떤 의문도 풀리지 않은 채 가족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니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붙들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힘들어한 건 당연히 동서였죠. 동서는 시동생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이렇게 가버리냐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지켜보기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울면서 동서를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고가 있던 그날 원래는 시동생과 동서가 같이 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시동생이 안 보여서 동서 혼자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전화도 잘 안 되고 집에도 계속 안 왔대요. 왜 전화가 안 될까 무슨 일일까 계속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동서는 같이 퇴근을 했어야 했다며 자책하면서 숨이 넘어갈 듯 울었고 저 역시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동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동서도 그저 망연자실에 있었어요. 남편은 형으로서 동생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린 듯 장래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한동안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남은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고 동서도 아이들을 생각해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리고 일하려는 듯 보였죠. 그렇게 다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재수 씨가 걱정돼. 성진이가 갑자기 저렇게 돼서 재수 씨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줄까 싶어. 애들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그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저는 죽은 시동생을 대신해서 동서애를 챙기려는 남편이 듬직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300만 원이 동서에게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죽기 전 동서는 참 싹싹하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 필요한 거 없어? 애들 옷이나 먹을 거라도 좀 살까 하는데. 라고 안부를 물으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쌀쌀맞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 마주쳐도 쌩한 얼굴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싶어서 조심스레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 냉랭하게 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큰일을 겪었기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급한 일로 동서에게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늦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도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 있어서 그 통화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버니, 지금 장난하세요? 오늘 25일인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와요? 저 카드값 내야 된단 말이에요. 라면서 카랑카랑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뻔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요, 재수씨. 내가 깜빡했네. 바로 보낼게요. 라며 쩔쩔 매는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지금 그거 동서야? 아니 근데 당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떼인 돈 받는 것처럼.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가 봐. 아니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꼭 줘야 되는 돈도 아닌데 무슨 빌려준 돈 받는 것처럼 저렇게 구냐고. 나 좀 황당하네. 동서 요즘 태도도 그렇고 좀 너무한 것 같아.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그냥 놔둬. 남편 잃고 재수씨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얼마나 예민하고 힘들면 저래.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 라며 저를 다독였죠. 저도 동서가 너무 힘들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려는 저희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애써 동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이 좀 변했나 보다 하고요. 물론 그 마음 한켠의 어떤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게에 뭘 전해주러 들렀는데 따로 연락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손님이 없고 한산할 때였죠. 그렇게 주차를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남편이 동서와 가게 뒤편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따라가게 되었죠. 갑자기 뭐 때문에 둘이서 가게 뒤편으로 갈까 싶고요. 그런데 큰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지 싶어서 저는 좀 더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이번 달 안까지 500만 원 더 붙이세요. 저번 달에도 500도 보냈는데 이번 달도 그러면 어떡해. 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참나, 돈 남아도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딴짓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형님한테 확 다 불어버려도 돼요? 아직 이 가게 아주버님 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형님이 열받아서 아주버님 쫓아내면 그만 아닌가? 진짜 왜 이러냐. 나도 진짜 힘들다. 돈 보내라고요. 나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여차하면 확 다 까버릴 거니까. 그 전에 돈 똑바로 보내요. 2번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대화를 듣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입을 막는다? 확 다 불어버린다? 그 순간 남편이 동서에게 보내는 돈이 단순한 위로금조의 생활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일단 몸을 피했고 냉랭하게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을 살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 들어가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동서에게 보내는 건 매달 3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500만 원, 800만 원, 시동생이 죽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동서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나 동서에게 따져 물을까 싶었지만 어차피 물어봤자 사실대로 말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따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가게를 그만둔 직원에게 연락해 힘들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둔 거라서 가게 사정을 속속들이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분들에게 물어봤고 그분도 망설이다가 전부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실은요, 사모님, 사장님하고 한성애 씨요. 가게 직원들 몇몇은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두 사람의 그 이상한 대화를 들었을 때 혹시 그 두 사람이 하고 의심은 있었는데 직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충격이 컸죠. 두 사람이 불륜 사이였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은 그 사실을 몰랐나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이랑 실장님하고 가족인 거 아니까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쉬쉬했죠. 직원들 몇몇만 그냥 눈치챈 거고.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동서는 동서가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 몰래 애정행각을 벌였고 그걸 본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죽고 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이 그 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충격에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그 봉변을 당한 거라고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평소에 그 착하고 성실하고 술도 거의 안 먹던 시동생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기에 저지른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시동생이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 방향이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과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술을 먹고 부모님 납골당을 가려다가 그 봉변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에 저도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시동생이 그 이유였다면 시동생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직원의 충격적인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모님, 사장님이 요즘 따로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던데요. 가게에도 몇 번 오고. 네? 말은 친한 동창이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성애 씨도 눈치챈 것 같고, 그래서 한성애 씨가 사장님한테 더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왜 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지요. 남편은 저에게 시동생 대신 동서에게 주는 생활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폭로를 막으려는 입막은 비용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단박에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라는 인간은 동서와 바람을 펴서 동생까지 그 지경 만들고 심지어 동서 말고 다른 내연녀까지 있어서 협박까지 당한다뇨.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가 차 흐르려던 눈물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남편이란 작자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기회를 노려 남편의 폰에서 남편과 동서의 카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른 내연녀의 대화도 찾아내게 됐죠. 그 다른 내연녀도 꽤나 오랫동안 남편과 내연관계였던 여자고 그 여자에게도 가끔 돈을 주었더라고요. 동서랑 바람을 피면서도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동서와 남편이 불륜관계였고 직원들도 암암리에 그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함과 동시에 모든 증거를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죠. 저를 믿고 또 저희 남편을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된 현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이러라고 그렇게 도와준 줄 아느냐고. 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다 있냐고요. 저는 그 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저희 아버지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동서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고 동서와 그 내연녀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그리고 이 가게에서는 당장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지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추잡한 얼굴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동생 와이프랑 놀아나면서 동생 장례식에 눈물은 나오디?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당신 믿고 도와준 우리 부모님하고 나도 배신했고 당신 동생 등에도 칼을 꽂은 거라고. 직원들 사이에선 다 소문났더만. 당신하고 한성에 바람난 거 도련님이 봐서 충격받아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솔직히 당신이나 한성에 너나 그렇게 짐작은 하지. 니들이 시동생 그렇게 만든 거야. 니들은 살인자야, 살인자. 제 말에 한성에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조차도 너무 추악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그 또 다른 상간녀에게도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가게에서도 쫓겨났죠. 남편은 자기가 일군 가게인데 자기가 왜 쫓겨나야 되냐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애초에 저희 부모님 가게에 계약도 되어 있는 월급 사장인 것을 잊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가게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죠. 동서 한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성에는 남편 불륜을 묵인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했기에 그녀가 받은 모든 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었고 그녀가 남편의 죽음으로 받았던 시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토해내야 했죠.
제 부모님은 그 가게에 성실하게 일했던 옛 직원을 점장으로 앉히고 지금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5년 뒤의 가게의 완전한 소유는 결국 남편이 동생을 배신한 그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와 제 부모님까지 기만했던 그 인간들.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끝내고 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당한 후 남편이 엄청 힘들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무의 감정일 뿐이죠. 평생 동안 자신이 죽은 동생에게 또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두고두고 곱씹으며 후회에 젖어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